한국의 이순신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론 드레이크이며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유럽의 유명 해군 영웅들에 관한 영화를 제작해왔으며 우리 역사가 가장 위대한 영웅들을 담고 있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저는 유럽 전설로 가득한 익숙한 세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하일리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하일리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랜 연구 경력을 가진 해군 전문가이시며 항상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다정하게 여보세요. 하일리 교수님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즉시 하일리 교수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서 들렸습니다. 클론, 제가 방금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신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께서는 재빨리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옛 해군 기록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우리 유럽의 유명한 영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유럽의 사령관들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영웅들이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함대를 이끄는 한국군이 어떻게 가장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궁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은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승리와 위대한 전투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러자 하일리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클론, 믿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기록들이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하객진이라 불리는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셨거든요. 이 영리한 전략 덕분에 자신이 이끄는 함대보다 훨씬 많은 적을 무찌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똑똑한 전술, 그리고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어려운 시절에 그의 백성을 구하였답니다. 저는 거의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용감하게 싸우는 장군이 거대한 적 함대에 둘러싸여 자신의 지혜로 전세를 뒤바꾸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제 안에 설렘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클론,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의 힘, 결단력, 그리고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제 심장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잠잠히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단순한 흥미로운 소식, 그 이상의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작업해왔지만 이제는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오래된 생각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은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일리 교수님의 간단한 전화 한 통이 제 안에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역사에 관한 전혀 새로운 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께서 놀라운 전화를 주신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저를 안내해 주실 박찬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출발하여 차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하였고 도로 양쪽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향이 났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곳에서 고풍스러운 역사와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저에게 고대의 과거와 활기찬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동 중에 박사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대한 영웅들과 유명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용감한 행동들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고 이 장군의 이야기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저를 시내의 호텔로 데려다 주셔서 다음 모험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의 말씀과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전투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의 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자신이 해왔던 작업을 다시 돌아보니 제가 놓치고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많은 적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군께서는 마음과 지혜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영리한 전술과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미소가 지어졌고 그때 나눈 역사 이야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저는 설레임과 영감을 가득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저의 옛 생각들을 도전하고 전혀 새로운 역사와 문화의 세계로 제 눈을 열어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큰 그림들, 옛 무기들, 그리고 배 모형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념관을 둘러보신 박찬호 박사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담긴 큰 전시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순한 훌륭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백성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배 위에서 당당하게 서 계신 용감한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수의 배를 이끌고 거대한 적 함대에 맞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념관에는 장군의 배들이 하객진이라 불리는 특별한 대형으로 배치된 전투 장면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대형은 마치 새떼가 어린 새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전략을 통해 적을 포위하고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던 중 저는 거대한 거북선 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은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독특하였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배들은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선원들을 보호하고 전투 중에 적을 기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손끝으로 그 차가운 금속을 만져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으며 그 견고한 구조에 감탄하였습니다. 옛 시절의 창의적인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기념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조용한 방에 마련된 오래된 편지들과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쓰신 일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싸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 위험에 맞서 싸워야 했던 장군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기념관에서 친절한 안내원분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많은 적을 상대로 현명한 전술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안내원 분께서는 웃으시며 장군께서는 팀워크를 믿으시고 모든 선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술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영웅이란 단지 용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념관에서 저는 많은 노트와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기 위해 모든 디테일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역사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위대함은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념관을 떠나기 전 저는 이순신 장군의 큰 초상화 앞에 서 보았습니다. 초상화 속 장군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마치 장군께서 자신을 믿으라,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한국 역사의 권위자 황현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현필 선생님은 역사는 역사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역사를 가장 진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황현필 선생님께서 노량해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노량해전은 단순히 임진왜란 전쟁 승패에 그치지 않고 전쟁 후 일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없으셨더라면 1592년 임진왜란 기간에 일본군은 한국의 의주까지 진출하고 만주민 명나라까지 침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일본은 전투 경험과 국방력이 뛰어났기에 이순신 장군 한 분의 활약으로 동방의 역사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일본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량해전은 일본군 지휘관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일본 내 주요 전투력과 세력의 재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단호한 해상 봉쇄로 인해 일부 일본 지휘관들은 도주에 실패하고 그 결과 일본 내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 전국시대나 에도 막부 시절의 역사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주로 자랑스럽게 배우는 전국시대와 에도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도 노량해전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력에 큰 차이를 보였던 일본군도 노량해전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결국 일부 지휘관은 도주하고 그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이후 변화하는 정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용맹은 단지 전쟁의 결과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 일본의 군사 및 정치 체제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해전 결과로 인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된 역사를 겪게 되었으며 결국 에도 막부 체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량해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본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적 판단은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전쟁 후 일본의 정치 군사 체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일본 내부의 역사, 교육 및 전개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의 1라운드의 권투 선수로 치면요. 1라운드 1분 정도의 상대방을 떡 실신시킨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깁니다. 권투 선수로 치면 우리의 한포 사거리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아웃복싱을 하죠. 그러면 아니 이순신이 이렇게 아웃복싱을 계속해서 쉽게 이겼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투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한산도 대첩이나 안골포, 해전 같은 그런 해전들을 들여다보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력이 부족했고 내가 여기서 죽어서라도 일본군이 서해의 바다로 돌아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순신은 어떻게 싸웠냐면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냅니다. 말이 12척이지 11척은 무서워서 뒤로 꽁무니 빼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을 혼자 30분 가까이를 바다에서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신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선의 주력선 판옥선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꼼꼼함과 세심함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주력선을 한 척, 두 척 잃어나가면 이 나라는 나에게 함대를 만들어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수군들이 다시 그 배를 만들기 위해 노역에 또 투자가 돼야 되고 힘도 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손실이 생기니 최대한 우리 피해 없이 이겨야 되겠구나. 이 작전을 몇 년간 실행하면서 실천을 옮기신 그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는 우리 판옥선이 깨지건 우리 수군이 죽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저들이 이 땅에 침략해서 7년간이 전쟁을 끌어왔고 이 강토를 휩쓸고 돌아가는 저 일본 수군을 그냥 보낼 순 없다. 실은 그냥 보내자고 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수군들도 집에 돌아갑니다. 당신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리는 일본군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진린 제독이 진심으로 이순신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이 전투에 나가니까 일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진리마저 그 노량해전에 참전합니다. 오죽하면 명나라 부사령관이었던 등자룡이라는 인물이 그 전투에서 죽었을 정도입니다. 진린도 부상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노량해전에서는 이 땅을 침략한 외적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어야 된다. 저들에게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까지 총탄을 맞아가면서 한 명의 왜군이라도 더 죽이려는 전투를 했단 말이죠. 그 전투 하나하나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노량해전까지 23전을 들여다보면 이순신은 정말 대단했다. 23전 승했다. 이것부터 일단 신기한 거고요. 일단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럼 이순신은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 당시 조선의 주력선을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옥선은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단단합니다. 일본의 주력선들은 가벼운 삼나무로 만듭니다. 거의 14세기부터 우리 고려 말부터 동북아 바다는 일본의 바다였습니다.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 때문에 조선은 고생합니다. 100년, 200년 동안에 왜구를 막아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왜구들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략질하고 빨리 숨어야 되기 때문에 배들이 굉장히 가볍게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순신의 고민은 일본은 전국시대 120년간의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배 판옥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판옥선을 일본군에게 그대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기기 싫어서 판옥선에 뚜껑을 씌운 게 거북선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타지 못하도록 창과 가시를 올리게 됩니다. 이걸 정말 설계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활용했던 이순신 장군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배가 처음 만들어지면 진수식이라는 거 합니다. 이 배가 실제로 바다에서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근데 더군다나 전투선이잖아요. 그냥 배가 아니잖아요. 거북선에서 포도 쏘아보고 이 포를 쐈을 때 진동이 얼마만큼 잘 바다 위에서 견뎌내는가? 이걸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내고 진수식을 했던 날이 1592년 4월 12일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인인 저도 놀랍습니다. 명량해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견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명량해전은 명량대첩이라고도 합니다. 1597년은 선조 30년입니다. 음력 9월 16일 양력 10월 26일에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일본의 대규모 함대를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당시 조선은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파직되고 원균이 대신 지휘하여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하며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으나 계급이 낮아지면서 지휘 체계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전선에 단 12척의 배만 남아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수군 재건에 힘썼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울돌목의 급류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 함대의 이동을 제한하고 조선 전함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조선 수군은 압도적인 일본 함대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승리 덕분에 조선은 해상의 제해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전쟁 중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우수성과 조선 수군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임진왜란 중 조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철사를 엮은 철줄을 전투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철줄을 물속에 숨겨서 일본 수군을 기다렸습니다. 일본 수군은 어란진에서 333척을 배를 이끌고 우수형으로 흐르는 밀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울돌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울돌목에 들어서자 수중 철수에 걸려 차곡차곡 쌓이며 서로 부딪혀 여지없어 부서졌던 것입니다. 밀물이 끝나고 물길이 멈추면 일본 수군은 좁은 수로에 갇혀 오도 가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전선들이 전진하며 각종 화포를 빗발처럼 퍼부었습니다. 다시 썰물이 되는 순간 정지했던 물길이 거꾸로 바뀌어 일본 수군 쪽으로 흐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순신은 떠내려가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섬멸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적인 무패 장군으로 그의 뛰어난 전술과 결단력이 조선 수군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랜 전쟁 경험과 신무기 조총 등으로 자신들이 육군과 수군 모두에서 우세하다고 믿었으나
조선의 주요 수군 지휘관들은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이 최전선에 서서 전라 좌수영 등에서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조선 수군은 단 12척 중에 13척으로 확대됨의 판옥선을 활용해 수적으로 압도적인 일본 함대를 효과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급류와 전함의 기동성을 극대화하여 일본의 대규모 함대의 전열을 무너뜨렸으며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잃지 않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의 전투력 재편과 정치 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역사 속에서도 그의 위대한 전술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비롯한 판옥선의 설계와 진수식 등 전함의 운영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일본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술적 혁신은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상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은 단순히 23전 전승실제는 23전 중 21승, 2무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전략적 판단과 불굴의 의지가 임진왜란의 전개와 이후 일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술적 우수성과 결연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현필 선생님은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군을 가진 한국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그의 이야기가 감동을 넘어 감탄으로 다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투 중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의 기록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엄청난 성취로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용맹스러움,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한국의 영웅을 넘어 세계의 영웅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과 같이 혁신적인 전함의 설계는 당시 기술과 전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리더였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모든 분들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각 문화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더 용감해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